안녕하세요. 이기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베이스의 정리입니다. 이 베이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베이스 정리는 조건부 확률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B라는 조건이 일어났을 때 A의 확률, 그냥 A의 확률이 아니라 B라는 조건 하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B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는 B고, 그런 경우에 A가 일어나는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밖에 없었죠. 그래서 분모에는 B의 확률, 분자에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베이스 정리는 우리가 A의 확률을 생각하다가 여기에 새로운 조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 A의 확률은 다른 형태로 계산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A의 확률을 사전 확률,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들어온 다음에 변화된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베이스 정리는 토마스 베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토마스 베이스는 영국의 통계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통계학에서 베이스 정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컨디션에 의거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나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암을 갖고 있는 확률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베이스 정리입니다. 베이스 정리는 이러한 A의 확률에다가 인포메이션을 더해서 사후 확률을 만든 것이죠. 보통 이러한 사전 확률을 갖고서 통계적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프리컨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베이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이지안은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조차도 그것을 공식화해서 이 수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안이 주장하는 많은 계산 방식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좀 더 고급스러운 통계를 하게 돼서 통계 패키지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분석 방법의 베이지안 방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이지안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통계학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교재 63쪽에 베이스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는 뭐였죠? S는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이었습니다. 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A1, A2 분할을 하였습니다. 자, 표본 공간을 분할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B라는 집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B는 A1과 B의 교집합, A2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이러한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A1과 B의 교집합, A2와 B의 교집합, A1과 B의 교집합들의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들은 실은 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 배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B의 확률은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러한 교집합의 확률은 A1과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1의 확률 곱하기 A1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2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2의 확률 곱하기 A2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베이스 정리는 이런 걸 계산하는 것입니다. B라는 조건 하에서 AK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의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AK와 B가 동시에 날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요 분자의 값은 AK 확률 곱하기 AK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로 바꿔줄 수 있고요. 요 분모의 B의 확률은 앞에서 계산한 이 확률들로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이스 정리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실들 뿐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또 B를 먼저 써서요. B의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의 확률 이렇게만 고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B가 A1과 A2로 분할이 된다면 B의 확률은 A1과 B의 교집합의 확률 더하기 A2와 B의 교집합의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전체 S가 있고 이것이 A1과 A2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 B가 있다고 하면 이 B는 A1과 B의 교집합, A2와 B의 교집합 이 두 개의 합집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B의 확률은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만 이해하신다면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64쪽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간염에 걸려 있는지 간염에 걸려 있지 않은지를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또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는데 양성이라는 것은 간염에 걸려 있다는 뜻이고요. 음성이라는 것은 건강하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 알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간염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1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들어왔을 때 10%이던 사전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자세히 문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H라는 사건은 간염에 걸린 사건이고요. HC는 H의 여집합은 간염에 안 걸린 사건입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또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확률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0%입니다. 그렇다면 간염에 걸린 사람이 10%면 안 걸린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90%겠죠. 그리고 검사의 정확도가 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사의 정확도를 보시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간염에 걸린 사람이 양성이 나올 확률이요. 이게 원래 얼마여야 되죠? 이게 1이 돼야 되죠. 간염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이 나와야 되겠죠. 검사가 100% 정확하다면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검사가 이렇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0% 정확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키트가 그렇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H일 때 플러스가 될 확률이 0.9면 H일 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0.1입니다. 자, 또한 건강할 때 간염에 안 걸려 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확률은
1이 아니라 또 0.8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아니죠. 그리고 간염에 걸려 있지 않을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요. 간염에 걸려 있다고 잘못 오진이 나올 확률이 무려 20%입니다. 자, 이러한 검사의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후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정확도는 실제로 엘리사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의 정확도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검사 방식입니다. 자, 사후 확률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간염에 걸려 있을 확률.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에 뭐가 들어가죠? H와 양성의 교집합. 밑에는요. 밑에는 양성일 확률이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건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양성일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간염에 걸려 있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염에 안 걸리고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확률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H와 양성의 교집합의 확률은 H 확률 곱하기 H 조건 하에서 양성일 확률. 자, 이거 똑같죠? 이건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이것은 H 여집합의 확률 곱하기 H 여집합인 경우에 양성 나올 확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확률들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얼마죠? 0.1이죠. 이건요. 0.9죠. 0.1, 0.9 같고요. 이건요. 0.99. 이것은 0.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위에는 0.1 곱하기 0.9, 밑에는 0.9 곱하기 0.2 해서 9, 9, 18 이렇게 되니까 27분의 9가 되고 이것은 3분의 1입니다. 예, 좀 놀랍죠? 양성이 나왔으면 당연히 나는 간염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간염에 걸려 있을 확률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간염에 걸려 있을 사람의 비율이 10%이니까 간염에 걸린 사람이 10명이고 정상인이 90명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확률을 알고 있냐면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양성이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10명 중에 양성이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명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무려 20%입니다. 9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양성이 나온다고요? 20%, 즉 18명이 양성이 나옵니다. 이 검사 결과 양성이 모두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예, 나머지는 음성이 나오겠죠. 이 27명 중에서 진짜 간염에 걸린 사람은 9명밖에 안 되죠. 27분의 9, 즉 3분의 1입니다. 예,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이 맞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확한 검사를 할까요? 이런 의료 검사에는 병이 있을 때 있다라고 판정해 주는 것과 병이 없을 때 없다라고 판정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을 때 있다고 판정하는 것과 없을 때 없다고 판정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으면 당연히 병이 없어야 되겠죠. 자, 이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와 동일하고요. 이제 풀어볼 확률은 이거였습니다. 음성인 경우에 H 여집합의 확률. 자, 이 확률은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교집합의 확률이 분자로 가고요. 음성일 확률이 분모에 왔죠.
그리고 위에 건 그냥 한번 써주고 밑에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의 음성입니까? H and 음성인 경우와 H 여집합 and 음성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써주면 H 여집합 확률 곱하기 H 여집합인 조건하에서 음성일 확률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똑같죠.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은 H 확률 곱하기 H라는 조건하에서 음성 확률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0.9요. 요 확률은요? 0.8이에요. H 0.1. H일 때 음성 0.1. 그 다음에 이것이 0.9, 이것이 0.8. 그래서 위가 0.9, 0.8, 0.1, 0.1, 0.9, 0.8에서 계산은 73분의 72가 나옵니다. 거의 99%가 나옵니다. 즉, 없을 때 없을 확률이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 간염이 10명, 정상이 90명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염에 걸린 사람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10%니까요. 이 사람 중에 음성이 1명 나오겠죠. 그리고 간염에 안 걸린 사람들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80%니까 72명이 음성이 나올 겁니다. 즉 음성은 7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간염에 걸린 사람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인이죠. 예, 나머지 양성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래서 73명 중에서 간염 보균자는 1명이고 나머지 72명이 다 건강하니까 건강할 확률은 99%입니다. 예, 저는 지금 책에 있는 예제를 한 문제 풀었습니다. 책에 예제와 유제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전에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 영화 배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는데 1995년 자신의 전처인 니콜 심슨과 니콜 심슨의 남자친구인 론 골드만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베이스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재판에서 확률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제이 심슨은 백인 아내와 결혼해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남자친구가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오제이 심슨을 용의자로 생각을 하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LA로 돌아올 것을 설득을 했고 LA로 바로 돌아와서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두를 하기로 한 날 출두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출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자신의 차를 타고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경찰이 쫓게 됩니다. 하얀색 브롱코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서 찍고 있죠. 이날은 NBA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중계를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잡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이유가 오제이 심슨이 권총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죽어마땅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설득을 계속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분간 동안 설득을 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심슨은 이제 살인 용의자로 구속이 됐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원래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능력 있다고 소문이 난 변호사 3분을 모시고 드림팀을 구성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재판은 오제이 심슨의
유죄 무죄도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좀 복잡한 문제가 같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95년도에 일어났는데 91년도에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 5명한테 무차별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백인 경찰들이 자신들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흑인한테 아무런 이유가 없이 폭행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주변에 있던 이웃이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제보하게 되고 미국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런데 더욱더 난리가 난 것은 그 5명 백인 경찰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폭동의 피해는 백인들한테 가지 않고 한인들한테 갔습니다. 92년도 LA 폭동은 한인 사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제이 심슨 개인의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흑인과 백인에 대한 대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일본인 출신 재판관으로 토빙을 했고요. 배심원들도 모두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백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구성을 하고 사람들이 과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만약에 오제이 심슨이 흑인인데 이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오제이 심슨이 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 드림팀이 수많은 증거를 다 반론을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100분간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냥 그것은 해프닝으로 넘어갑니다. 살해 현장에서 오제이 심슨과 같은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변호인들은 미국 전역에 이와 동일한 신발이 29켤레가 팔렸다고 합니다. 예,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2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슨 양말에 묻은 피가 전처인 니콜의 DNA와 일치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과학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해서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0만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LA 지역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된다. 그러니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살해 현장에 있던 장갑 한쪽이 오제이 심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정말 이건 뭐 완전히 범인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집에서 발견된 장갑이 작다라고 하면서 그 장갑을 못 낀 듯한 액션을 계속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장갑을 자기 집에서 발견한 경찰이 있었는데, 이 경찰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인종차별주의자인 그런 경찰이 가져다 놓은 증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이래서 그 증거도 다 날라갔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취소가 되고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 마지막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인데, 심슨이 전처를 가정폭력을 해서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때 변호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부인을 학대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할 확률이 0.1%다. 그러니까 1000명의 남편이 부인을 학대한다면 그 중에 한 명만이 부인을 죽인다란 뜻이죠. 그러니 그
확률은 너무 적기 때문에 오제이 심슨이 전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에 증거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앞에서도 다 확률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베이스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한 10,00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0.1%가 남편한테 살해당한다 그랬죠. 10명 정도가 남편에게 살해됩니다. 그런데 10,000명의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누군가한테 살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한 12명이에요. 자, 이제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될 확률은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될 확률은 10,000분의 10, 0.1%. 이것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10,000명이 전체가 아니라 살해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전체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요. 살해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남편에게 살해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남편에게 살해될 확률은 12분의 10, 83%죠. 예,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서 거의 9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굉장히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긴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베이스 정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잠깐 높아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 정리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